더불어 잘 사는 소위 인클루시브 그로스를 하고 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냐고 그러는데 시장은 지금 소득 진위는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좋아지는 건 뭐냐? 재분배를 열심히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한테서 돈을 뺏들어서 편안한 사람한테 열심히 나눠주면 가처분 소득 진위는 좋아지죠. 그거 하나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반영하는 게 뭐예요? 재분배 강도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시장 소득 진위와 디스포저블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를 나누면 그게 바로 재분배 정책을 하고 있는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국국이 된다는 건 뭐냐? 한쪽에서 뺏들어서 한쪽으로 열심히 나누는 일을 잘하고 가처분 소득을 개선하지만 나머지는 다 엉망이다. 죄송합니다. 교육을 보시면요. 선진국이 계속 교육을 잘 시키지만 선진국 교육 잘 되고 있나? 포인트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악의 경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 왜 이러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문제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킬지를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 넘기세요. 이거 제가 할 수 없나요? 제가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했냐? 전 세계가 시장 경제 민주주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디폴트 이런 나라 경제하고 그 외에 민주주의 시작합니다. 그 외에 조금 중진국이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선진 머추어 성숙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이 나라들을 소위 말하는 회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제가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자본주의 국가는 우리가 다 시장 경제라고 얘기해서 뭐 자본 노동 기술로 성장이 일어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본 노동 기술이 아무리 넓어져 있어도 그걸 쓸 줄 아는 기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기업이 끌고 가는 경제인 것이고 기업이 잘 돼야 그러면 이 사람도 잘 쓰고 기술도 잘 쓰고 이런 거죠. 교육을 아무리 잘 시키고 기술을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쓸 기업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시장 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 보통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시장에 기술을 넣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자본을 넣어주면 모든 게 잘 되리라 그러는데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이 일으키는 것이고 산업혁명은 기업이 일으켰고 이 기업이 잘 되는 나라가 최강의 경제가 되고 돌아가는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잘 되지 않고 강력한 경제와 국가는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국가 간의 차이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요. 제가 성장, 소득의 함수와 분배의 함수 두 개를 추정을 했는데 성장은 기업의 총자산, 그 국가의 전체 기업의 자산과 그 나라의 재분배 정책의 강도를 가지고 기업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재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결정된다고 하는 제 바탕이 되는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설명하는 GDP 함수를 보시면 기업 자산은 증가할수록 성장하는 것이죠. 동시에 기업이 성장하면 소득 진위 함수라는 게 옆에 있죠. 분배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느냐.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성장은 물론이고 동반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분배 악화가 기업이 성장을 못해서 그렇다는 안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후진민주주의, 중진민주주의, 선진민주주의로 갈수록 GDP에 대한 효과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기업이 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없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제로, 기업이 성장한다고 GDP에 영향을 못 미치는 나라는 선진국. 여기 가시면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근데 선진국이 할수록 기업이 성장하면 분배가 또 나빠요. 그래도 좀 어떻게 해야 되시냐? 경제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 선진국을 살펴보니까 선진
갈수록 시장 경제에서 민주주의가 시장이 발전할수록 기업의 역할이 점점 없어지고 분배는 나빠지거든요. 재분배를 강화할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에는 마이너스고 분배 자체 진위가 더 악화되는 이 예를 들어 최선진 민주주의 국가는요, 세계 요 다음으로 넘겨볼래요? 그 나라를 그 다음 아니 앞으로 가세요. 우리나라 썼는데 1990년 이전에 우리나라 앞에 OECD에 들어간 초기 OECD 국가를 최첨단 이건 앞에 돌리세요. 첨단 민주주의 국가로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중진 민주주의 국가는 최근에 들어간 OECD 국가를 포함해서 일부 경제 괜찮은 몇 개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했고, 그다음 후진 민주주의 국가는 아주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민주주의가 넘겼지만 제대로 잘 되지 않는 나라죠. 그리고 비민주는 뭐냐?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완전히 이 시장 경제 시장하고는 좀 다른 나라들인 것입니다. 이 나라들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거 민주주의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 같이 하면 꼭잘 된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 그게 사실로 데이터가 나타난다. 그 질문은 뭐냐? 그래? 그럼 시장하고 민주주의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답을 드리죠. 넘기세요. 제가 그동안 연관 결과는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살펴보면요,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성장률을 계속해서 지난 5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는 다 악화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 것입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대부분의 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여러분 다시 정상 복지국가 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수정자본주의하고 수익을 말하자면 재분배 복지국가를 강화한 나라들이고, 동시에 기업이 착취의 원인이고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강하게 민주주의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진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기업의 환경이 나빠지고, 죄송합니다. 미국이 기업을 위해서 뭐 신자유주의를 했다 떠들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분석해서 영문전례를 발표한 게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재분배 복지국가로 가는 나라는 대기업, 특히 대기업 기업 규제와 그리고 허주기, 재분배 복지국가 이거를 계속했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역할을 줄이고 재분배 정책의 나쁜 영향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하자면은 소위 요즘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어느 정당 중에 하나가 주장하는 기업은 삼성 같은 건 2, 300개로 나눠서 국민이 편을 다 나누고 재벌은 다 나누고 말이죠. 기업은 없어지는 게 좋다. 중소기업은 열심히 하고 대기업은 없어지면 좋겠다는 이 사상이 우리나라는 좀 극단적으로 나타나지만 전 세계 다 비슷하다. 사회주의 이념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많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지만 이념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전 세계 특히 유럽을 비롯해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제 기능을 성장과 분배해주는 못하고 재분배는 모든 국민을 정부 우선적으로 만들고 일은 안 하고 재분배를 통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국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선진국이 될수록 어려운 국민이 되는 것이다. 답은 간단합니다. 사실 친기업적 정책 그리고 자주자립할 수 있는 국민 정책을 만들어내는 차별적인 지원을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에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기업이 대접받는 나라가 돼야지 그게 제대로 가는 나라지. 기업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나는 중소기업이 대접해 주시오. 열심히 지원하기 이런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내가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성장했고 능력 있고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나를 지원하시오 하는 기업이 많아져야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자가 됐으니 내가 존경받는 일을 한 거 아니야. 국가가 왜 부자를 보살리고 있어?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전 세계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못 사는 사람 도와준다, 작은 기업도 도와준다, 대기업은 착취하고 불평등의 원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운 정치가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넘기세요. 자, 한국을 잠깐 살펴볼게요. 60년사를 보면요, 박정희 시대는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했던 경험이고, 민주화 이후에는 저성장과 불미약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된 시대였다는 것. 넘기세요. 이게 상당률입니다. 연평 10년에 2%포인트씩 87년 이후에 대한민국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게 민주화의 결과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쁘다. 이거는 분배, 이건 기업과 분배와 성장을 다 같이 본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주황색이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률을 나타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연평균 30% 40%씩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공 정부에서는 20%대 달성하고 했어요.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는 5%대, 외환위기 이후에는 0%까지 갔지만 요즘은 2, 3%는 못 넘어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성장률이 2, 3%를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저성장과 양극화의 원인인 것이고, 개발연대 제도로 발전하고 기저로 일어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을 앞세워서 연평균 30% 40%씩 기업의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은 수출 증가, 증가, 다른 게 있습니다만, 일단 넘기세요. 이게 이제 분배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실선으로 그린 게 진위 개수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나쁜 거예요. 이 점선으로 표시한 게 증가율이에요. 이거 보세요. 개발연대 이후에 87년까지 30년 가까이 한국의 진위는 계속 내려갔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순간은 계속 내려갔어요.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계속 이거 점프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최근에 와서 좀 내려가지만 그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진위 개수는 이미 3.4 이 정도, 선진국들이 나쁜 수준까지 다 올라가 있다 이거죠.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민주화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거기세요. 자, 그래서 박정희 시대가 올해는 어떻게 성공했냐? 얘기는 간단합니다. 중소기업 기업밖에 없는 나라에서 중소기업 수출 자금을 지원하니까 온 대한민국 기업을 수출 전선에 경쟁을 시켰더니 이 기업들이 수출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수출을 많이 하면요, 내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출 중심의 국가는 내수가 약해요. 그러니까 수출을 막 하는데 힘을 쏟으면 내수가 나빠지니까 내수 경제가 아주 엉망인 거죠. 그래서 수출을 해가지고 그 수출 수입을 국내로 가져서 재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 다 살아나는 거죠. 바로 수출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수출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 수출 수입을 국내 투자로 재환원하는 과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내 모든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제기업, 서비스업, 도시농촌이 전부 다 동반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수출을 열심히 하라고 해요. 대기업 열심히 수출하면 그돈 한국에 수출하지 않는 거죠. 이 지역에는 한 번 안 되고, 이 분야에는 한 번 안 되고, 대한민국 대기업도 수출하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기업, 분야, 가리지 않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 열심히 해서 내수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재투자를 안 하니까 내수는 계속 30년 동안 프레스, 뒷배를 받아가지고 오늘 한국 군데 내수가 엄청나게 어려운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수출 많이 해서 그 수출 수입을 전부 다 국내에 와서 대한민국 전체에 따랐으면 우리나라 G2에서 갔을 것이다. 넘기세요.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을 한 겁니다. 아까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나라 개발연대, 우파 민주정부, 좌파 민주정부, 특히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따로 떼어내서 했는데, 이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따로 하지 않으면 오늘날 한국 경제 상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분석을 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연대 이후에요, 기업의 성장은 아까 세계왔죠. 성장도 일어나고 분배도 개선되는 이 현상이 30년부터 개선됐대요. 이게 동반성장을 가져왔고, 심지어는 재분배 정책까지도
성장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장을 일으키고 분배를 개선하는 이건 세상에 일어나는 없어요. 그런 거기에는 이제 이 분배 문제나 이거는 세마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국민운동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조정신을 일으키면서 분배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연대 그랬던 게 우파 정부가 되면서 힘이 약해져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면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기업이 성장이 많이 났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기업을 어떻게 조절길래 죄송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GDP는 증가를 못하는 일은 나라를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분배도 마찬가지야. 복지를 한다고 재분배하는 게 뭐예요? 복지에서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넘기세요. 분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고 또 넘기세요. 이 시간이 제가 주변에 걱정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한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분이에요. 1인당 기업 자산이 증가할수록요. 우리가 GDP에 아무런 영향, 분배에 아무런 영향은 없죠. 이게 웃기는 나라 아니에요. 우파 정부가 좌파 민주정부가 이런 특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동반성장 기능을 못하는 자본주의 기업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없어져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복지재정지출은 어떻게 되냐? 복지재정지출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게 왜냐면 문재인 정부들은 전부 다 플러스예요. 이 앞에 성장이 복지재정지출 재분배를 하면 성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분배도 개선이 돼요. 와, 이게 대단한 일을 해낸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지재정지출의 동반성장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노조는 보세요. 노조는 앞에서 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성장에는 마이너스 거의 분배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분배를 위해서 노조를 키우자고 그러지만 분배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성장만 죽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복지재정을 통해서 성장도 일으키고 분배도 개선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회주의 경제라는 건 기업이 없는 경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할 때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기업을 없애버리면 다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기업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돈을 재정 지출을 해가지고 치료 사업을 비롯해서 직접 생산에 돈을 투입했으니까 바로 성장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분배는 어떻게 했어요? 첫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저임금제도 왕창 내려놓으니까 그게 참 대한민국의 한 20% 가까운 전체 기업에 영향이 파급이 돼가지고 분배가 다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계속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넘기세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변동을 보시면 2018년 19년 이후에 국가채무와 제도 전부 다 받은 넘기세요. 사회복지 지출이요. 2017년, 18년서부터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최저임금 예상 추인데